나는 그날 이후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졌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도 내 목에서 나오는 건 마치 젖은 나무 막대기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뿐이었다. 가끔은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목소리가 아이의 목소리라는 걸 깨달은 건 꽤 오래 지나서였다. 그날 나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외삼촌 댁에 내려갔었다. 엄마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면서 나 혼자 잠시 외삼촌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였다. 삼촌은 산중턱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평소엔 한적했지만 여름엔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이 조금 무서웠다. 밤마다 숲에서 나는 소리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서로를 긁으며 사람 목소리처럼 울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꼭 한 번씩 누군가 문을 톡톡 두드렸다. 그건 매번 같은 리듬이었다. 두 번, 그리고 짧은 쉬는 숨, 또 한 번. 톡, 톡, 톡. 삼촌은 산짐승일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소리는 항상 사람 손가락이 나무를 두드리는 느낌이었다. 하루는 삼촌이 읍내로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해서 나 혼자 캠핑장에 남게 됐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나무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캠핑장 앞 낡은 평상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이상한 걸 봤다. 숲 사이 텐트와 텐트 사이의 어둠 속에서 뭔가 하얀 게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엔 비닐봉투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천천히 아래 위로 움직였다. 그때까진 내가 보고 있는 게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뒤 그 하얀 게 살짝 앞으로 나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머리였다. 정확히는 매달린 머리. 빛에 반사된 피부가 창백하게 떠 있었고 그 아래로는 검은 그림자 같은 끈이 보였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머리가 내 쪽을 향해 돌아봤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그 아이는 분명히 내 또래였다. 눈이 부었고 입이 이상하게 반쯤 벌어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울지도 웃지도 않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이 열렸다. 형...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캠핑장 뒤에 있는 창고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런데 문 너머에서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다. 사박 사박. 낙엽을 밟는 아주 가벼운 발소리. 어린애가 맨발로 걷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불빛을 켜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상하게 느꼈다. 누군가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기분.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찾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밀렸다. 나는 그 틈을 손으로 막았다. 그런데 차갑고 미끄러운 손가락 같은 게 틈 사이로 들어왔다. 정말로 사람 손이었다. 얇고 물에 젖은 것처럼 축축한 손. 나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세게 밀쳐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날 밤 삼촌이 돌아왔을 땐 나는 이미 울고 있었다. 삼촌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누가 왔었어 라고만 했다. 그 말에 삼촌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여기 예전에 애 하나가.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삼촌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이어서 말했다. 작년 여름에 여기서 애 하나가 목을 맸어.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혼자 숲으로 들어갔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톡 톡 톡 그 소리가 또 들려왔다. 나는 삼촌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소리를 매일 들었다. 낮에도 밤에도 비 오는 날에도 톡톡톡. 그건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신호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다. 달빛이 산을 비추면 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가 갑자기 휘어졌다. 그 그림자들이 전부 무언가를 매단 줄처럼 보여서 나는 눈을 감고 있어야 했다. 삼촌은 그런 소리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었다. 밤마다 창문 쪽에서 들리는 톡톡톡. 그건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쪽 어딘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귀가 아니라 심장으로 들렸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목이 답답했다. 마치 누가 손으로 조이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목을 감싸 쥐었다.
손끝에 닿는 살이 너무 차가웠다. 며칠 뒤 삼촌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확인해야 했다. 그 아이가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지.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낙엽이 밟힐 때마다 물컹거렸고 공기는 눅눅했다.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는 이상하게 냄새가 났다. 젖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고무장갑 같은 냄새. 그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가지가 낮게 늘어진 커다란 느티나무. 그 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위를 올려다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거기 누군가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얼굴은 완전히 사라지고 비닐 같은 껍질만 바람에 흔들렸다. 처음엔 허수아비인 줄 알았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자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낡은 운동화 한 짝이었다. 흙과 피가 뒤섞인 어린아이의 발 크기. 그 순간 내 귓가에서 형 하는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난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뒤에서 계속 누군가 내 발소리를 따라왔다. 사박! 사박! 삽! 낙엽 위에선 분명히 발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계속 따라왔다. 도망칠수록 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캠핑장에 거의 다 왔을 때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내 앞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입술이 찢어질 정도로 벌어진 채 고개를 한쪽으로 꺾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입은 열렸는데 목에서 공기만 새어나왔다. 아이는 입술을 달싹였다. 형, 같이 놀자. 그 말과 함께 아이의 손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걸려 넘어졌다. 등 뒤의 땅은 말라있지 않았다. 손을 짚자 젖은 진흙 같은 게 손바닥에 들러붙었다. 그걸 들어 올려보니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이의 맨발의 발자국. 정신없이 일어나서 캠핑장 쪽으로 뛰어가자 삼촌이 나를 붙잡았다. 뭐 봤냐? 나는 울먹이며 아무 말도 못했다. 삼촌은 내 어깨를 세게 붙잡고 이상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 아직 못 나갔어. 나는 삼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날도 이런 날이었어. 비 오기 전날 애가 여기서 혼자 놀다가 그 나무 밑에서 발견됐어. 목이 완전히 늘어났는데도 눈을 떴었대. 나는 숨을 삼켰다. 삼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애가 죽기 전날에도 형이 놀자 그랬다고 했대. 근데 여기엔 형이 없었어. 부모도 가족도 다 몰랐대. 그 애는 형이 있었다고 끝까지 주장했지. 나는 귀가 멍해졌다. 왜인지 모르지만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문을 톡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삼촌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문 앞에는 작은 발자국 몇 개가 찍혀 있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진흙 자국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삼촌은 새벽까지 불을 꺼지 않았다. 나는 그 불빛 아래서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다. 나는 숲속에 서 있었다. 하얀 안개가 자욱했고 그 안개 사이로 줄에 매달린 무언가가 수십 개 있었다. 그중 하나가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았다. 그건 나였다. 목이 비틀린 채 입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형, 그때 왜 나 버렸어? 눈을 떴을 때 숨이 막혀왔다. 목에 뭔가 감긴 느낌. 손을 올리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있었다. 창밖에서는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톡, 톡. 이번엔 문이 아니라 천장 쪽에서 들렸다. 그날 새벽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분명히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톡, 톡. 그건 누가 줄에 매달려 천장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삼촌 방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마치 바닥에 붙은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겨우 굴려서 천장을 바라봤다. 거기 무언가가 있었다. 흰 옷을 입은 아이가 천장의 발끝으로 서 있었다. 몸이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눈동자가 없었다. 그저 깊게 패인 구멍처럼 검은 구멍 두 개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에서 나온 건 기침 같은 숨소리뿐이었다. 컥, 컥.
몸이 굳은 채로 눈만 깜박였다. 그때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비틀린 목에서 살짝 끊어진 듯한 소리가 났다. 형.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천장이 툭 하고 흔들리더니 아이가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식은땀에 젖은 몸이 덜덜 떨렸다. 삼촌이 뛰어와서 불을 켰을 때 방 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천장을 가리켰다. 저기 있었어. 삼촌은 아무 말 없이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손이 멈췄다. 천장 나무 틀에 얇은 줄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줄 끝에는 낡은 운동화 끈이 엉켜 있었다. 그날 이후 삼촌은 나를 읍내 친구 집으로 보내버렸다. 이제 그만 가라. 여긴 너랑 안 맞아.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 아이가 진짜인지 내 환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읍내에서도 그 소리가 따라왔다. 밤마다 창문 유리 너머로 톡톡톡. 나는 점점 잠을 잘 수 없게 됐다. 누군가 나를 계속 불렀다. 형.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며칠 후 나는 결국 외삼촌 캠핑장으로 다시 올라갔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도 잠겨 있었다. 나는 창고 쪽으로 돌아가서 문을 밀었다. 안쪽에는 흙냄새와 퀴퀴한 습기가 가득했다. 그 안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있었다. 먼지를 털고 펼치자 캠핑장 오픈 초기에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삼촌과 이모 그리고 몇몇 손님들. 그런데 한 장에서 내 눈이 멈췄다. 사진 한가운데 내 또래의 아이가 있었다. 하얀 티셔츠, 검은 반바지, 그리고 운동화 한 짝만 신은 발. 그 아이 옆에는 나가 있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밝게 웃고 있었다. 뒤쪽에는 느티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 그 아이가 매달려 있던 바로 그 나무였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볼펜으로 짧게 적혀 있었다. 2014년 여름 동우랑. 나는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동우. 그 이름은 너무 익숙했다. 가슴속 어딘가에 깊게 묻혀있던 이름. 기억이 천천히 아주 느리게 떠올랐다. 그해 여름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엄마는 잠시 친척 집으로 나를 보내면서 거기서 동생처럼 지내는 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었다. 그게 동우였다. 동우는 말이 없었다. 항상 나만 쫓아다녔다. 내가 놀자고 하면 따라왔고 내가 싫다고 하면 그냥 웃었다. 그러다 하루는 나무에 줄을 걸고 흔들던 놀이를 했다. 내가 만든 줄에 동우가 매달렸고 나는 그걸 밀어줬다. 그런데 줄이 갑자기 끊어지지 않았다. 묘하게 너무 높이 걸렸다. 동우는 장난처럼 웃다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게 재미있는 줄 알고 계속 웃었다. 그가 발버둥치는 걸 놀이라고 착각했다. 그때 동우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눈이 점점 커지면서 손으로 목을 잡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줄이 그 아이의 목을 감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어른들은 다들 술을 마시고 있어서 아무도 몰랐다. 아침이 되자 동우는 그 나무에서 매달린 채로 발견됐다. 나는 아무 일도 모른 척했다. 어제는 같이 안 놀았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들렸다. 형, 바로 옆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 아이가 서 있었다. 목이 삐뚤어져 있고 눈은 새카맸다. 그는 웃었다. 이제 기억났지? 나는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도 목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대신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내 목에 손을 걸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이 했잖아. 나는 도망쳤다. 문을 밀치고 나가려는데 손에 무언가가 걸렸다. 얇은 줄이었다. 비닐처럼 축축한 끈. 그 끈이 내 손목에 감기더니 갑자기 세게 조여졌다. 나는 온몸을 비틀며 손을 빼냈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캠핑장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텐트는 찢겨 있었고 평상은 부서져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뒤돌아봤다. 문 앞에 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 나무 위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건 나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아이를 도망칠 수 없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어딘가에서 항상 들려왔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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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내 안에서 내 심장과 함께 뛰는 리듬이었다.
도시에 돌아와서도 그건 끝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금속벽에 비친 내 얼굴 뒤로 아이가 서 있었다. 학교 복도 창문에 내 그림자가 비출 때마다 그 뒤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밤에는 불을 꺼도 방 한쪽이 여전히 환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죄책감이라 생각했다. 내가 죽게 했으니까 내 양심이 만든 환상일 거야. 하지만 그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점점 현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내 손에 남은 그 끈 자국이 점점 검게 변해갔다. 마치 썩은 나무에 새겨진 균열처럼 밤마다 목이 뻣뻣해지고 숨이 막혔다. 누워있다 보면 누군가 내 목을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그러면 불빛 아래 벽에 2개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하나는 나. 그리고 내 바로 옆에 고개를 삐딱하게 꺾은 또 하나의 나.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다. 병원에도 가봤다. 의사는 불면과 스트레스 때문이라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불면 때문에 아이가 보이는 건가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나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가끔 마음이 기억을 잊지 못하면 눈이 대신 기억합니다. 나는 병원을 나왔다. 밖은 아직 밝았는데 머리 위에서 갑자기 새가 떨어졌다. 목이 꺾인 새였다. 그리고 그 새의 다리에 얇은 줄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 줄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건 그 아이가 매달려 있던 바로 그 끈이었다.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톡톡 톡. 점점 커졌다. 이젠 벽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렸다. 귀 뒤에서, 폐 속에서, 심장에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형,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왔다. 밤거리엔 아무도 없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번져 흐려졌다. 나는 어느새 강가 근처까지 와 있었다. 물 냄새가 짙었다. 그곳에서 나는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어린애의 울음. 그 소리를 따라가자 강둑 옆에 하얀 운동화 한 짝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젖은 흙이 묻은 그 신발 안에는 작은 발자국 모양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형. 나는 천천히 뒤돌아봤다. 거기 아이가 서 있었다. 그때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차림. 비가 내려도 아이의 얼굴은 젖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미안해. 내가 입을 열자 목이 타는 듯 아팠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이가 손을 들었다. 고개를 천천히 가로로 저었다. 이제 괜찮아. 그 말과 함께 아이의 몸이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비 사이로 흩어지는 안개처럼. 그런데 그 미소가 사라지기 직전 나는 봤다. 그 아이의 목에 여전히 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줄의 끝이 내 목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느낌에 손을 들어 끈을 잡았다. 하지만 손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감은 점점 강해졌다. 눈앞이 하얘졌다. 의식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 아이의 속삭임이었다. 형, 이제 내 대신 살아줘.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목을 매단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는 기억은 없었다. 다만 머릿속에서 톡톡톡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삼촌이 병문 안을 왔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 애 봤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가 떠난 뒤 병실 천장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톡톡톡.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 이제 기억해.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 옷을 입은 아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톡, 톡.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목의 붕대가 풀린 자리에는 여전히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자국이 조금씩 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의사는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상처가 아니라 기억의 흔적이라는 걸.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학교에 복학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평범한 척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똑같았다. 너 괜찮아졌지? 요즘은 이상한 소리 안 들리지? 그들은 그렇게 물어보곤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마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그런 시선이 싫었다. 그래서 다시 혼자가 되기로 했다. 조용한 방, 닫힌 커튼,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톡, 톡. 처음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리듬은 너무나 정확했다. 내 심장 박동보다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리가 멈췄다. 그 순간이 더 무서웠다. 공백처럼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러다 형, 그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에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울 속 내 뒤에 그 아이가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가렸다. 하지만 거울을 가려도 유리창이나 물웅덩이에도 그 아이의 모습이 비쳤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는 항상 내 시선 뒤에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나는 다시 그 산속 폐가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벽에는 아이의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서서히 움직였다. 입이 열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형이 여기 있어. 나는 몸이 굳었다. 그 말과 함께 사진 속 아이의 눈이 천천히 내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사진 속 줄이 끊어지며 그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눈을 떴을 때 내 방이었다. 하지만 천장에는 줄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끝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지만 줄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는 그날 이후 그 줄을 내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걸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두기로 했다. 이건 내 속죄이자 내 약속이었다. 가끔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톡, 톡, 톡. 그때마다 나는 창문을 바라본다. 거기엔 아무도 없지만 유리에 남은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작고 어린 손자국.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잊었다. 사건의 기록도 뉴스도 다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아이는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아니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쩌면 그는 진작부터 죽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날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건 내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스쳐간 순간 창문에 무언가가 비쳤다. 흰 옷을 입은 아이가 서 있었다. 고개를 들고 내게 미소를 지었다. 형,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그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톡, 톡, 톡.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가 흩어졌다. 이제 같이 가자.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불빛이 흔들렸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줄이 살짝 움직였다. 그 순간 내 목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다. 그리고 모든 게 조용해졌다. 그 뒤로 그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웃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천장에서 톡, 톡, 톡. 누군가가 천천히 흔들리는 소리.